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마수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전국이 다시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관 2명이 추가로 임명이 되면서 탄핵 심판은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두 분 마수 소개를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에 맞서 민주당 전남 여수울 조기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 만나볼까요? 정말 이제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데 3일 오전 8시 2분 공수처 수사관 또 경찰 소속 형사 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관저 내부 진입을 막고 있고 또 내부에 주둔하는 군부대 네. 요원들과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재영 의원님. 네. 합법적인 공무 집행을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상목 대행은 지금 즉시 경호처에 대해서 협조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또 방해한 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조직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앞으로의 삶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국민의 여론이나 법적 판단이나 이게 좀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구나 법적으로 공식적인 체포영장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건 법의 위반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차상목 부총리는 지금 당장 경호처에 대해서 체포에 협조할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수처가 이제 최상목 대행을 포함해서 몇 군데 이제 아마 그 체포영장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응답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저는 이게 지금 뭐 법리적으로 이거를 해서야 되느냐 마느냐 뭐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는 있지만 사실 실망스럽죠.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수사에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고 지금 그 법원의 이 판결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 이 체제 안에서 법원의 판결은 늘 존중을 해줘야 되고 지금 당장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결국에는 법원에서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공수처가 들어갔고 지금 그 현장에서는 지금 맞서 있는 것 같은데 대치 상황인 것 같은데 빨리 이거를 풀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지금은 나와서 내가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 그리고 본인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의 부조리한 부분이 있다면은 법원에 가서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반대 주장을 해요. 공수처가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이걸 경찰에 넘겨라,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기현 의원님. 네. 그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제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고 관련해서 내란 수사가 내란죄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공수처에서는 공조본을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사본부하고 경찰
과 함께 공조보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하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고 그 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이제 경찰의 협조를 받는 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고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이재용 의원님 계속 또 주장을 해요. 지금도. 네, 그거 뭐 주장할 수 있겠죠.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도 뭐 방어권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생각에는 제가 믿고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법을 수호해야 되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그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 건데 본인의 주장과 이 부당함을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 법원이 내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따라주시고 거기에 응당하는 행위를 하는 게 지금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관저 앞에는 며칠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한 반대 집회가 계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네, 이번에 편지를.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편지가 본인의 내란을 확실하게 자백하는 자백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사실상의 내전을 부추기면서 국민을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분열과 혼란을 틈타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복귀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적어도 우두머리라면은 우두머리답게 당당하게 아까 그 이재용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당하게 임해야 될 텐데 너무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관저에 꼭꼭 숨어서 분열과 내란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생각. 근데 대통령 메시지에 보면 주권 침탈 세력하고 이제 반국가 세력을 네. 지칭하잖아요. 네. 이런 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하다. 그래서 이들과 싸울 거다. 네. 그런데 이제 반국가 세력은 이전에 윤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충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 것 같은데 네. 주권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하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그 부분이 갖는 함의를 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지칭한 것 같습니까? 주권은 본인에게 있다. 본인의 주권을 침탈하는 사람들을 지금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문구나 메시지를 보면은 개인들에게 얘기해요. 이제 당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국민의힘도 더 이상 그 윤석열을 옹호할 것이 아니다. 손절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아마 오늘이나 이 정도 시점에서 메시지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선을 좀 긋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예, 본인 스스로 내란을 자백했고 이건 명백한 물증이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것도 물증으로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제 비상겸 때 이제 군인들이 중앙선관위를 갔던 걸 보면 이 주권 침탈 세력이 그 이른바 이제 부정선거와 약간 좀 맥락이 다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뭐 그 주권 침탈, 반국가 세력 이거는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도 뭐 끊임없이 썼던 단어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누구를 지칭하냐는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고 판단하실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선거, 불법 선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뭐 국민의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매우 안타까웠던 것이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서 엊그제였나요? 그 보면서
대통령은 어찌 됐건 간에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오히려 분열을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양극화돼 있어서 제가 말한 양극화는 저기 정치적 극단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끊임없이 서로 이제 그 거의 죽이려고 하는 수준까지도 지금 진영 대치를 하고 정치를 있는 말씀하시는 진영을 거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 힘이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뭐 반대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이란 자리는 그걸 참고 인내하며 고뇌하며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온 메시지는 오히려 그걸 분열시키고 그 추운데 나와 있는 그 한 만여 명이라고 된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분들로 하여금 오히려 해산이 아닌 더 남아 있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리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거기에서 물리적 충돌이 생기거나 만에 인명피해가 있다면은 그것도 올고지 대통령의 책임이 되는데 왜 그런 메시지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지금 이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합법적 권한이 있을 때도 뭐 주권 침탈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부분인데 이걸 이 시점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또 아이러니한 측면도 있단 말이죠. 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글쎄 지금 그 대통령의 지금 상황 인식 자체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모든 국민들도 이제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그릇된 신념에 근거해서 지금 국민을 오도하고 분열시키고 있다. 지금 선관위에서 본인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에서 명확하게 불법이 없었고 또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까지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극히 일부인 부정선거론자들의 그 극우 유튜버들의 그런 주장에 그 망상에 사로잡혔다. 저는 그리고 그 망상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확증 편향을 이미 갖고 있고 여전히 그것을 그 그랬던 신념 하에서 본인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모든 말들이 거짓말 투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정말 그 진실이 담긴 말이 없는데 근데 그 말을 할 때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진짜로 사실처럼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대한민국을 적어도 대통령이라면은 국민의 대통령 아닙니까? 어느 한 진영의 대통령. 근데 그 진영에서도 극히 일부 극우에 편향된 부정선거론자들의 그런 프레임에 어떻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그냥 국격을 실추시키고 대여 신인도를 저 밑바닥으로 추락시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국가 세력이란 단어 자체가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엄 카드를 꺼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이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민주당도 뭐 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럼 과연 그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그 대선 패배를 이제 부정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줄곧 해온 거는 사실입니다. 탄핵을 계속해서 해왔고요. 뭐 이번 예산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민주당의 거대 야당으로서 했던 어찌 보면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답답하다고 해서 그게 화가 난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은 그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이제 져야 되고요. 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탄핵도 지금 진행이 되고 헌재에서도 2명이 지금 추가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뭐 야당이 이 한 예로 들으면 이런 거예요.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가 헌재에서 사건 번호가 8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뜻은 뭐겠습니까? 앞에 7개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탄핵을 밥 먹듯이 했다는 것도 야당의 책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안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야당도 민주당도 지금까지 지난 몇 년간 보여왔던 행위에 본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본인들은 과연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만 바라보고 행동을 했는지 정치를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민주당은 대선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 거기에 협력하겠다. 이게 그 이재명 대표의 당시 바로 직후부터 나온 메시지였고 협력할 자세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윤석열 정권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편향적인 수사로 일관했고 그리고 본인의 그 이제는 잘못된 신념에 근거한 것이 판명이 됐는데 본인의 그 잘못된 신념에 동조하는 인사들만을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그 주요 그 직에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하는데 그죠 좋습니다. 탄핵이라 하더라도 이 탄핵 절차는 국무위원이나 정치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는 헌정 질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에서 이루어졌고 사실 국무위원 탄핵 국민의힘에서는 22건의 탄핵을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정치검사들에 대한 탄핵이고 국무위원급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국정 혼란에 야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예산 삭감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예산을 그 국회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예산을 증액할 권한은 없습니다. 네? 기재부에서 증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삭감 예산에 대해서도 증빙만 해오면은 특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원정하게 해주겠다. 근데 전혀 일체의 증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삭감한 예산은 민생하고는 전혀 관련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통치와 관련된. 근데 그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그 사실상의 사적 권력의 도구로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활비 부분에 집중해서 삭감한 것이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예. 이거예요. 근데 그 예산 삭감조차도 이 헌정 질서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의 하나다. 그런데 계엄이라는 헌정 질서를 깨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갖는 그 입법적 권능을 부정하고 그것을 내라는 답이 맞지 않다 이거죠. 지금 저도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계엄은 아니었어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를 인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뿐만 아니고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의힘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탄핵과 예산은 우리가 국회가 결국에는 정치라는 곳이잖아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헌정 질서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법대로만 하면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정치라는 거는 주거니 받거니도 있어야 되고 협상도 필요하고 타협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나 대신 너희들이 가서 잘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을 하나 내더라도 항상 수정 법안이 올라오는 이유는 여야가 그거를 협상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그렇게 진행이 돼 왔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정치권 내에서 협상과 타협을 가지고 서로 간에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탄핵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거를 어느 잣대를 가지고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탄핵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글쎄요 탄핵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은 저건 차제의 도구라고도요. 그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탄핵들 그리고 그 탄핵을 바라보는 거는 뭐 사실일 수 있겠지만 국민은 인식 속에서 살고 계세요. 그 인식 속에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이란 걸 줄 탄핵하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매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만 한 거 아니냐 불법적인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민주당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법원에서 나온 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니까 법원을 존중하라라는 말과 함께 지금 1심에서 지금 1심이게 하고 뭐 재심도 남고 뭐 남아 있긴 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지금 1심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1년인가 받았죠. 그 부분도 존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존중을 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잘못했기 때문에 기소가 됐고 그 기소에 의해서 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차별식의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웠다고 얘기할 수는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수백 건에 걸친 압수수색 그리고 모든 수사 법정에 그 검사의 수사에 다 응했고 그 절차에 다 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설사 정치 보복 수사라 하더라도 그래도 악법도 복이다라는 이 심정으로 그 모든 그 사실상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에 응했습니다. 방탄을 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그동안 줄곧 해서 정치 검찰에 의해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수사는커녕 기소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과연 법의 집행이 공정한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 검사들에 대한 탄핵들은 그 정치 검사들이 갖고 있는 각종 비위와 이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탄핵한 것이지 이것을 이재명은 전혀 방탄할 수도 없어요. 권력을 갖고 있고 쥐고 있고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검찰이고 검찰 마음대로 기소했고 재판에 가 있고 그 재판 절차에도 지금 순순히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놓치자고 하는 것도 없고요. 우리는 또 법의 삼심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2심에 가면 충분히 이것의 무죄가 확인될 수 있다. 이건 우리는 자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끌고 이런 문제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 계엄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면서 그것에 대한 반대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 재판 기회를 늦춰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뿐만 아니고 지금 야당이 했던 일 그리고 정치권에서 보여줬던 이 약간의 뭐라 국민들이 봤을 때 눈살 찌푸리는 이 행동들이 사실은 계엄으로 인해서 사실 대통령의 이 말도 안 되는 계엄으로 인해서 다 묻혀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대통령이 참 밉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왜 24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거는 제가 의원님이라서 공감을 하는 게 아마 대부분 국민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그거고 대통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이제 뭐 오늘 뭐 지금 대치 상황 속에서 체포가 되느냐 마느냐 구금이 되느냐 마느냐 그걸 떠나서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건 그거고 정치권은 타협과 협의를 통한 국민을 위해서 바라보는 그런 정치권이 돼야 된다는 좀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십시오. 네, 이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국무회의에서 상당히 이제 고성이 오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최성목 권한대행이 결단을 고독하게 내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탄핵 심판관의 임명은 이제 국회 몫의 임명 절차고 그것은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권한 대행의 대통령 대행의 판단의 몫이고 실제로 그와 관련한 판단에 있어서 한덕수 지난 직무대행은 이제 그 판단하지 않은 거고 보류를 시켰던 거고 그것을 여야의 협상의 몫으로 돌렸죠. 그리고 이제 최상목 부총리 대행도 이것을 여야 협상의 목으로 한 명은 돌리고 2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그 위법 사항은 저희는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지만은 그 3사람의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그것에 합의한 공문서를 보내온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국회 차원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나머지 40여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인용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인의 헌법 재판관 체제에서 정상적인 탄핵 심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월권을 했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인가요? 아니 처음에는 그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그 어제부로 보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 헌재 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서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미 결정됐다. 이렇게 그 톤앤 매너가 바뀌었어요. 예. 저는 그걸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 최상목 그 권한대행의 그 결정에 대해서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고민의 흔적이 남아 있고 저는 정답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회가. 뭐 계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탄핵에 대한 부분도 있고 게다가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경제 사회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그럼 뭐냐 결국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그 불안감은 뭐냐면은 과연 이 탄핵 헌재가 제대로 기능을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그 핵심에 대한 불안 요소를 그 2명 헌재 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해소를 한 거예요. 해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양 진영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아마 감안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최소한 그 헌재의 그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걸 해소한 거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겠다 이런 또 협박 예고글이 등장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고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인 임명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면서 사표를 내는 소동도 있었잖아요. 네, 청와대 참모진들이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윤석열의 사실상의 내란 비상계엄 때는 아무한테 말도 않고 있다가 이제 오히려 최상목 대행이 이 상황을 수습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절차적으로 저는 완벽한 것은 3인을 다 임명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을 임명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내란 때는 가만히 있다가 네. 그 목소리를 내고 지금 항의하고 항의 차원의 사표를 낸 겁니다. 네. 이건 사실상 자신들이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최상목 대행이 단호하게 사표를 수리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내란의 공범에 대한 수사가 바로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참모진들의 그 사표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다. 내가 여기 남아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더 이상 이 용산에 남아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그런 인간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말은 전혀 밖으로 들려온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8인 체제 물론 이제 9명이 되면 이제 완전한 모습이 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이제 심판도 8인 체제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대로 굴러갈 것 같습니다. 이제 속도를 낼 것 같은데 현재 보면은 진보가 3명, 중도보수 3명, 보수 2명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는 6대2로 보수가 훨씬 많았죠. 그럼에도 이제 전원이 일치해서 이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그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자체가 최종적인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그 자체는. 예. 일단 상황 자체가 예. 너무나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비상계엄에서 포고령을 보시면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입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국회의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뭐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고요. 해석에 뭐 추가적인 이제 내란이다, 외환이다 이제 여러 이제 이번에 어제도 이제 이 외환까지 그 유발했다고 하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관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만장일치로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뭐 보수 성향이다, 진보 성향이다라고 해서 그 위헌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보수다, 진보다 이런 거는 이념뿐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정책, 대한민국의 미래 어떤 모습을 가질 거냐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와 그 가끔씩은 뭐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이지 위헌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잘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 심판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위헌 여부를 가리는 또 법률 위반의 중대성 여부를 따지는 그런 이제 법리를 따지는 측면도 있지만 헌법재판소 자체가 약간 정치재판 성격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보면 노무현 그 탄핵 당시에는 이제 탄핵 반대 또 시위나 집회가 워낙 강했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반대 양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 정치적 메시지를 지지자 결집 메시지를 던진 게 일종의 여론 뒤집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걸 알고서. 글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 여론 뒤집기 시도를 본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그게 좀 역으로 작용하고 있다. 악수가 될 오히려 거다. 여론을 더 악화시키고 있고, 거다. 예, 엊그제 이제 자기 지지자들에게 싸워달라고 한 편지는 명백하게 최악의 수를 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편지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다른 판단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본인이 왕이고 모든 국민들이 주권 침탈 세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백하게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불확실성을 빨리 걷어내기 위해서는 좀 판단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신년초에 뭐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 뭐 보수, TK 중심 이런 데서는 내란도 아니고 탄핵에서도 안 된다는 의견이 상당수 높게 나오잖아요. 그게 초기 때보다 더 강화되는 쪽으로 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윤 대통령이 약간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입장을 낼 게 없다는 또 스탠스도 있고, 굉장히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좀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국민의힘을 보실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치가 그 소위 말하는 배지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은 본인들의 그 유권자 지지 세력에 대한 목소리를 뭐 완벽하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그 계엄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럼 범국민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에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여러 여론조사들이 나왔지만 지금 뭐 특정 여론조사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계엄이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이 돼야 된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곧 이제 1월 1일이 지나면서 제가 눈여겨봤던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들과 이제 기사들이 있는데 아마 그 터닝 포인트가 이제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이제 관심이 쏠립니다. 이제 그 양론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국정 혼란 상황을 종지부를 찍으려면 좀 헌법재판소가 좀 속도를 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반면 이게 탄핵 심판이라는 게 이제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기 때문에 피소추자의 어떤 그 방어권 요구도 충실히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수 예. 절차를 뭐 절대적으로 끝까지 반영할 이유는 없고요. 그 헌법상의 그 헌법재판관의 판단은 인용이냐 각하냐 예. 이 두 가지 판단입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 법의 죄의 무거움 형량을 예. 결정하고 이런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적 위반 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보다 일찍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오히려 지금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윤석열 내란 직후에 주식시장에서 144조가 빠졌습니다. 순식간에. 네. 예, 근데 그 다음에 그 계엄을 저지하면서 그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다시 또 탄핵이 한번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12월 7일 날. 그때 또 쭉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탄핵이 14일에 인용이 되니까 이게 다시 회복이 되었고요. 예. 사실상 이제 빛의 혁명으로 이 세계적으로 이제 K 민주주의를 다시 보게 되면서 순식간에 그 해외됐고 여행 위험 국가에서도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탄핵 이제 최종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은 이 탄핵의 결정, 파면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판단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이죠. 세부적인 법적인 이런 것들까지 다 따져가면서. 그러면 언제쯤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2월 내로 2월 내로 내려야 된다. 내려질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영님은 어떻게 보세요? 시기 문제? 저는 이 계엄과 관련해서 국회가 제가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지만 빛나는 순간이 한 번 있었다고 봐요. 그게 바로 12월 3일 저녁이었습니다. 예.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뭐 현역이시니까 그 자리에 현장에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네, 담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 국회의원들이 이거 빨리 가결하자라고 했을 때 우원식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들 진정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지만이 나중에 돼서 이 계엄을 해제했을 때 이것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했던 그 부분이 저는 국회가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구나. 거기에 여야 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속도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헌재에서 이 탄핵이라는 게 뭐 두 번째, 세 번째 한다고 해서 이걸 쉽게 할 수는 없어요. 탄핵이란 그 절차를 헌재에서 제대로 꼼꼼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과 고뇌를 한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도에 무조건 우리가 목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라는 게 판단할 수 있는 이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빨라질 것이다. 빠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네. 거고요. 자. 예, 이건 명백한 그 위헌이고 이게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국회 권능 행사를 가로막은 그 하나만 보더라도 탄핵 사유로 인용 사유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 사유들이 내란과 관련된 사유도 많고 또 기타 이제 그 법적인 측면에서도 위반 사유가 많지만은 명확한 게 있으면은 바로 인용이 가능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과정은 어차피 윤석열에 대한 구속과 재판 과정을 통해서 더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그에 대한 법적 심판은 탄핵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탄핵 심판 이제 속도를 내면서 대권 잠룡들은 주판알을 튀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치국을 마시는 분들도 있고 서서히 이제 그 몸을 가다듬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를 넘어선 그런 여론조사도 몇 개 좀 나타나고 해서 또 더구나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또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는 달리 보수층 결집이 뚜렷해지면서 이것 또한 변수가 되고 있어요. 이재용 의원님,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결집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뚜렷하게 이제 숫자로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박근혜 탄핵 때하고는 조금 틀린 게 뭐냐면요. 박근혜 탄핵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탄핵의 지지 세력만 지금 거리로 나왔고 지금은 탄핵 반대에 대한 세력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이걸 떠나서 탄핵이란 건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당시 야당이 해서 뭐 여당이 되긴 했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뭐라 그러죠? 저 우리 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공격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큰 상처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국가 분열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데 여권 잠룡들 글쎄요. 모든 잠룡들이 지금 주판알을 튀기고 있다. 근데 여론에서 그거를 부추기는 것 같아요. 1월 1일 모든 신문사에서 그것이 뭐 진보 신문이든 아니면 보수 신문이든 다 그 여론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인용을 전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기 네. 대선을 네.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그 부분만 보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권 잠룡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 몸을 푸고 있는 것 같아요. 조 의원님은 네. 이 박근혜 탄핵 당시와 다른 이 보수층의 결집 현상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네. 뭐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실제로 지금 광장에 나오는 세력 자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전 국민 즉 여러 세대가 함께 공통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모습보다는 거의 사실상 태극기 부대로 지칭되는 그 나이 드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지금 이쪽의 탄핵을 찬성한 세력들은 거의 10대부터 전 세대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압도적인 다수를 이루고 예. 있고요. 그리고 여론 조사는 그 이제 다양한 매체에서 여론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한 여론 조사만 부각해서 볼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여론 조사는 이제 그 탄핵 여론이 70% 이상 압도적이고 또 그게 반하는 여론은 한 20%대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게 거기에서 좀 판단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주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국정을 생각한다면은 본인이 어느 세력에 편승해서 득표를 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뜬구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일 그 극단적인 극우 세력에 어떻게 그 부분이 난 저분은 이제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뭐 대선 전략일까요? 뭐 대선 전략이라고 하지만은 가장 타서는 안 될 배를 고르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건 시스템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그 파면 절차는 어차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가게 되면은 기존에 윤석열이 했던 즉 윤석열과 함께했던 극우 편향 소위 부정선거론자들 그들은 묻혀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즉 이들 때문에 오히려 이 세력들 때문에 그 국민의힘도 어려워졌다. 이게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게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소위 여권의 주자들은 좀 판단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히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 내란을 시급히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서 그리고 적어도 정치 지도자들이라면은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자 이제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제 특이한 게 이제 대권 주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중앙일보하고 이제 경향신문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 심의위원회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제 1위가 이재명 35%, 2위 홍준표 8%, 한동훈 6%,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경향신문은 1위 이재명 33, 2위 한동훈 7%, 3위 김문수 오세훈 각각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요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님? 전 여론조사를 볼 때요. 여러 명 나열해서 보는 거는 의미 없다고 의미 생각해요. 없다. 예, 오히려 양자 대결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양자 대결을 해도 그 지금 말씀하셨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꽤 앞서고 있습니다. 최고치가 48.7이 나오고요. 낮은 거는 한 44 나옵니다. 양자 대결할 때. 네, 그래서 뭐 거의 양자 대결에서도 거의 2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심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조기 대선이 된다면은. 근데 저는 앞으로의 그 여권 주자들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12월 5일 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개헌을 할 시기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국민의 그 지금 요구가 지금 분출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이제는 개헌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메시지를 낸 오세훈 후보 같은 분, 지금 본인의 임기를 줄여서까지라도 개헌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국민과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다음에 어떤 뭐 어떤 대통령제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한 그런 메시지를 내는 분들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네. 부견 의원님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께서는 네. 뭐 대권 얘기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언명을 했다면서요? 네, 뭐 어떤 처음부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을 네. 수습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런 문제 의식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맥락에서 이제 절대 차기 대선과 관련된 얘기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지금 어쨌든 얘기 주제로 나왔으니까 뭐 지금 개헌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임기 단축 개헌 그쪽에도 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을 꺼낼 수 있었던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아 개헌을 꺼낼 시기 놓쳤다. 예, 제가 제 마지막 마지노선이 그 탄핵 결정할 때 탄핵과 연동해서 같이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 문제를 논의했으면은 그때는 그 논의의 여지가 있었을 것이고 탄핵을 같이 여야가 함께 그 찬성하고 이 개헌에 대해서 일정을 프로세스를 잡아 나가는 부분이 가능했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 그 지난번에 이제 네. 국회의장 하셨던 김진표 의장도 준비는 많이 돼 있다고 했거든요. 개헌 관련해서. 네. 그래서 탄핵 심판 과정이 뭐 이제 한 달이 걸릴지 네. 뭐 석 달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네. 6달까지 가는 건데 네. 그 전에 좀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나요? 그 일단은 국민적인 그 논의의 과정을 봐야겠지만은 현재 상태는 개헌의 필요성을 아까 반수 과반이 넘는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의 집중 이번에 보면은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그 모든 뭐 민생 법안까지도 그냥 거부권을 남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 거부권 신기록을 세웠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문제를 좀 풀어내는 방안 이건 좀 찾아낼 필요가 있고 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전제 하에서 아까 뭐 임기 단축을 포함한 그다음에 또 대통령 중임제 지금 5년 단임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건 함께 좀 그거는 나중에 앵커님께서 네. 기회가 되시면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는 네. 게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오늘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개헌을 반대하시는 국민은 20%가 채 안 돼요. 그래요? 예. 70%에 가까운 분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 시기가 됐다. 네. 지긋지긋하다. 예. 바꾸자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그 다른 자료를 좀 보시는 우리 것도 방송 좀 보시는 좋을 것 분들이 같습니다. 예. 다양하게 좀 네, 이게 기사를 접했으면 뭐, 좋고요. 큰 그런데 좀 차원이겠죠. 큰 차원에서의 개헌의 그렇죠. 필요성이 큰 차원이죠. 큰 차원에서 그게 탄핵이 지금 돼야 시기에 필요한지는 이제 또 지금 다른 시기가 문제겠- 예. 적기죠. 이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 우리가 지금과 지금 같은 바꿔야 혼란의 되죠. 시기에서는 이 혼란을 바로 잡는 게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스케줄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하고 다음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올해 내에 이거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는 분들도 있고 포인트는 뭐냐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야가 그거 합의하는데 충분히 공부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 특히 대통령 구조를 바꾸는 권력 구조를 바꾸는 거는 이미 여러 논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쉽게 합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이제 시기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네. 당연히 개헌의 필요성 이미 지금 40년 된 묵은 헌법을 바꿔야 된다. 이제 그 공감대는 기본적으로 네, 있는 네. 건 인정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이제 1월 23일 날 첫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연이 없다면 4월 말까지는 2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동시에 한동훈 대표 반드시 조기 대선 나온다 이런 예언이 여의도 정가에 있었는데 또 엊그제 이 얘기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1월부터 움직인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4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못한 말씀 먼저 우리 조경 의원부터. 예. 그 12.3 내란과 그리고 또 12월 29일에 참사로 그 대한민국은 상당히 크나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12.3 내란 때는 빛의 혁명으로 이를 K민주주의로 막아주신 국민들에게 감동했고 또 12월 29일에 그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유족들의 어마어마한 자제심과 인내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계인들이 또한 감동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국민 여러분께 너무 또 죄송하고 그 한편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025년 새해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정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뛸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용 의원님. 그 나라가 혼란스럽고 많이 답답하시더라도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어둠을 뚫고 일어설 수 있다고 믿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이것도 다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